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차갑고 무서웠어요. 제가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 그 순간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업시니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엄청 차갑고 축축한 새 냄새가 났습니다. 발밑으로 냉기가 스며 올라와 등골까지 기어오르더군요. 그 말이 들려온 건 바로 그 컨테이너 안이었습니다. 마치 녹슬어 굳어버린 철판처럼 제 가슴을 찍어 누르는 한마디였어요. 엄마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제 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제 전부를 내어 키워온 그 아이의 입에서요. 저는 낡은 컨테이너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바닥은 얼음 같은 쇠판이라 무릎이 금방 저려왔고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더 떨린 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제 품에 안겨 웃던 그 눈이 아니라 빨리 귀찮은 짐을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을 보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죠.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동이 트기 전에 집에 와 도시락을 싸주던 날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나도 아들 학용품 사준다고 시장에서 떡볶이 국물을 휘젓던 밤들, 열이 펄펄 나는 아이 안고 병원을 뛰어다니며 제발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속으로 빌던 순간들, 그 모든 날들이 컨테이너 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 절망 속에서도 이상하게 제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본능이었을까요?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고 컨테이너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그락. 그리고 2번 다시 열어줄 생각이 없다는 듯 엔진 시동 거는 소리. 부르르렁.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농담이지? 문 열어라. 엄마 여기 있어. 손바닥이 얼얼하고 나중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쳤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날 버리고 갔구나.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조금 있다가 몸이 서서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철판 바닥은 한겨울 골목길보다 더 차가웠고 얇은 집안 잠옷 차림인 저는 금방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곱고 발끝이 시리고 입술이 파래지고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몸을 쪼그리며 조금이라도 체온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추운 컨테이너 안에서 저는 지난 3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다면 저 같은 엄마들이 조금은 덜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뒤집힌 그 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하얀 시트에 덮인 남편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엉엉 울던 작은 손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일어나라고 해. 그 손을 잡는 순간 죽고 싶던 마음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민수 하나를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장으로 가서 기계 소리에 묻힌 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밥만 급히 챙겨주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어요. 포장마차를 하나 얻어서 떡볶이, 순대, 어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였지만 제 손은 얼어서 집게를 쥐고도 잘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도 계산할 때 민수의 학용품 값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민수는 남들처럼 살 수 있겠지.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책 가방을 던져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고 학원도 다니는데 나만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같은 옷 입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그날 밤 저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들고 구인구직 어플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 저녁에는 포장마차, 그리고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4시간 잘까 말까 한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진 행복했습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길 때도 방 한켠에서 숙제하고 있는 민수 등을 보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중학생이 되면서 키도 쑥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문제는 말투도 같이 변했다는 거였죠. 어느 날 학교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없을 때 따로 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학교 앞에서는 장사 좀 그만해요.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 죽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떡볶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꾹 눌러졌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아들아. 엄마가 조심할게. 그날 이후 저는 학교 근처에서는 장사를 안 했어요. 대신 더 멀리 퇴근길 사람들만 지나는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고 민수가 자고 있는 얼굴만 살짝 쓰다듬고 나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면서 키도 쑥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문제는 말투도 같이 변했다는 거였죠. 어느 날 학교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없을 때 따로 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학교 앞에서는 장사 좀 그만해요.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 죽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떡볶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꾹 눌러졌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아들아. 엄마가 조심할게. 그날 이후 저는 학교 근처에서는 장사를 안 했어요. 대신 더 멀리 퇴근길 사람들만 지나는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고 민수가 자고 있는 얼굴만 살짝 쓰다듬고 나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이 뒷모습을 보면 제가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럼 가야지. 엄마가 뭐든지 해줄게. 그 순간 저는 또 미친 사람처럼 일을 늘렸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참고서각까지 다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더 벌어야 했거든요. 공장 포장마차 새벽 택배에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추가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민수가 졸린 눈 비비며 책을 보는 걸 보면 신기하게도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자 발표 날, 엄마, 붙었어. 서울대 진짜 붙었어.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들들 떨면서 말하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흘린 20년의 눈물이 전부 보상받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만요. 대학에 들어간 뒤 민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엄마 용돈 좀 더 줄 수 있어요? 다른 애들 다 브랜드 옷 입고 다니는데 나만 이상해 보여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더 벌어볼게.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 계단 청소, 상가 화장실 청소까지 마냥 일을 늘렸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쑤셔도 상관없었어요. 민수가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민수의 요구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엄마 나 어학연수 가고 싶어요. 요즘 영어 못하면 취업도 힘들다던데. 어학연수 그게 얼마나 드는데? 한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저에게는 꿈 같은 돈이었지만 한편으론 이 정도만 더 해주면 민수 인생이 정말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보면서도 민수만 잘 되면 괜찮다고 제 마음을 달랬어요. 어학연수를 다녀온 민수는 말투도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고 어쩐지 제가 모르는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사람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저 좀 독립해야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원룸 얻어서 학교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요즘 다들 집에서 안 살아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럴 나이지. 그럼 엄마가 보증금이랑 월세 도와줄게. 또다시 대출. 이자는 이제 한 달에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 청소 새벽 일까지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편하면 됐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민수는 결국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입사 전날 밤 밥을 먹다가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얘기를 처음 들은 날도 민수가 혼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요. 벌써?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급하게 진행되어서요. 그래도 서로 진지합니다. 예식장도 신혼집도 이미 다 정해진 후였습니다. 그래도 예식은 조금은 크게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도 지인들 부르고. 아니요. 가족끼리만 간단하게 할 거예요. 결혼식 날 며느리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예쁘고 단정했어요. 근데 저를 보는 그 눈이 조금 차갑더군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 조심스럽게 움츠러든 제 모습이 스스로도 민망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도 결국 제가 또 대출을 받아서 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괜찮다. 새 출발하는데 엄마가 도와야지.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할 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래도 우리 아들 잘 살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곧 할머니 되시겠네요. 그래, 내가 할머니가 다 되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손주를 보러 가려 하면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감기 유행이라 아직 사람들 많이 만나면 안 좋아서요. 육아 방식이 달라지면 아이가 헷갈릴까 봐요.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국 뜻은 하나였죠. 오지 말아 달라. 민수에게 물어봐도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만 기다려요. 애 좀 크면 그때 자주 보게 해드릴겨.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도 저는 손주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저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는 줄어들었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 말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한 줄이 따라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도왔습니다. 엄마 차를 바꾸고 싶은데 아이 교육비가 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설령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제가 더 많은 빚을 져야 한다 해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게 제일 큰 착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전부를 쏟아부은 아이가 결국 저를 짐처럼 여기게 될 줄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조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회사 상사가 집에 온다던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엄마 오늘은 집에 안 계시면 안 될까요? 왜? 엄마가 있으면 안 되니? 그게 아니라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민수가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점점 더 저를 집 한 구석에 밀어 넣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으로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저 해외 발령 나게 될 것 같아요. 미국 지사로요. 그래? 그럼 손주랑 며느리도 같이 가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는 여기 계셔야죠. 그 말이 뭐가 그렇게 가슴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너희가 편하지.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엄마 내일 비행기가 일러서 공항에는 못 오실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통화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 빨리 배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똑똑하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끊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빈자리를 제 방의 고요함과 달력 위 동그라미만이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어요. 사업? 갑자기 왜? 기회가 왔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잘해라. 엄마가 응원한다. 몇 달 후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사업이 진짜 잘 돼요. 직원도 여러 명 뽑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곧 이어진 말은 제 예감을 딱 맞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 확장하려면요. 얼마나 필요하냐? 한 5억 정도? 5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을?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이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이 쌓인 집이었어요. 그건 좀 너무 위험하지 않니? 엄마 제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 생각 하나로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한국에 들어가요. 사업 때문에 잠깐요. 정말? 언제? 다음 주요. 몇 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난 민수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옷차림도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더군요. 엄마 오랜만이네요. 그래. 많이 보고 싶었다. 저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 새끼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민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몇 주 뒤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나 결국 사업 접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요. 그래? 그럼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이 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이요. 정말 많이요. 그날 밤 저는 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담보로 잡힌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아이는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며칠 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민수가 저를 깨웠어요. 엄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왜? 이 시간에? 잠깐 가볼 데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라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며 물어도 민수는 금방 도착해요 라고만 말했어요.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컨테이너 창고였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트럭들만 드나드는 공터 한가운데 여기가 어디냐 민수야? 엄마 잠깐만 여기 계세요. 금방 올게요. 민수는 저를 녹슨 컨테이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먼지와 습기가 뒤섞여 있었고 벽에는 낙서와 누가 버리고 간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여기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그때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 아니 제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쿵.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날 여기 버리고 가는구나. 컨테이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판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아들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다가 목이 쉬고 나니 이제는 목소리조차 잘 안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걸까? 이렇게 아들 손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몸 안 깊은 곳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두꺼운 철판, 창문도 없고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서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벽 위쪽에 작게 뚫린 환기 구멍 같은 게 보였습니다. 덮개가 덜렁거리는 걸 보니 오래된 모양이었어요. 저기다. 문제는 높이였습니다. 제 키로는 손도 닿지 않는 위치였거든요. 저는 주변에 있던 낡은 나무 박스들과 플라스틱 상자들을 끌어모아 위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얼어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박스를 올렸습니다. 나가야 한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이 아이는 평생 아무 일 없었던 듯 살겠지. 박스를 여러 개 쌓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흔들렸지만 잡을 데가 없으니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손을 뻗으니 환기구 덮개 끝이 겨우 손에 닿았습니다. 덮개는 녹이 슬어 거의 붙어있는 수준이었지만 있는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다가 몇 번을 더 밀다가 발로 차 보기도 하니 끽 하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이 철판에 걸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덮개가 완전히 빠지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공기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문제는 그 좁은 구멍을 제가 통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될까? 안 되면 어쩌지?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박스 위에 엎드려 팔을 먼저 구멍 밖으로 내밀고 어깨를 비틀어 보았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걸리고 옷이 찢어지면서 살이 철판에 긁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입에서는 신음이 났지만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상반신이 빠져나왔고 이어 허리 다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컨테이너 위쪽의 작은 텀을 지나 밖으로 떨어지듯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먼지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죽을 뻔한 그 밤 나는 컨테이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또렷하게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살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컨테이너 위쪽 환기구에서 겨우 빠져나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새벽 공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느낌을 주긴 처음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는데 갈비뼈 안쪽이 다 욱신거렸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둘러보니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멀리서 트럭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모습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찢어진 잠옷에 팔과 다리는 긁힌 자국으로 뒤범벅, 머리카락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엉켜 있었습니다. 지금 이 꼴로 어디로 가야 하지? 머리는 멍한데 가슴만 쿵쾅거렸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나? 가면 민수를 다시 보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그 앞에서 밥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었어요. 이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갈 곳은 거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 근처까지 돌아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려는 새벽 집 앞 골목은 고요했어요.
창문을 올려다보니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온 모양이네. 저는 사람들 모를 뒷골목을 돌아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낯익은 그리고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채취와 며느리가 쓰는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더 이상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느낌. 그래도 일단 씻자. 이 꼴로 오래 있으면 정신 나가겠다.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따갑고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곳은 마음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눈물도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다가 다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울 시간이 아니다. 이제 머리를 써야지. 거울을 보니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민수가 지금쯤 컨테이너를 확인하러 갔을까? 아무도 없는 얼어붙은 안을 보고 내가 없는 걸 알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할까? 계획을 세워야 해.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감정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들키지 않고 동시에 민수가 저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증거. 아이가 엄마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순간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저는 민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자고 일어나던 침대, 책상, 옷장, 서랍장까지. 한때 이 방은 우리 아들 공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던 기도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아이의 머릿속, 이 궁금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서류, 명함, 외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 그러다가 책상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오래 쓴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엄마 문제 해결 계획.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 동안 다음 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들들 떨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보내기, 해외는 비용 과다, 국내는 엄마 반대 예상, 사고사처럼 위장 리스크 큼, 수사 가능성 있음, 집에서 혼자 쓰러진 것처럼 처리, 보험 문제 복잡, 버려도 아무도 모를 곳, 컨테이너 창고, 공항 근처 물류지 추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목이 메어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메모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위치, 물류단지 뒤편, 새벽 시간대 이동, 사람 없음, 따뜻한 옷 안 입힌 상태로 두면 저체온 증상 빨라짐, 그리고 마지막 줄, 철문 잠그고 바로 차로 이동, 체크 이에 CCTV 내 알리바이. 손에서 수첩이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가자 보험금과 집 문제까지 정리해 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엄마 명의 보험금 사망 시 6개월 후 수령 가능, 집 담보 대출 엄마 사망 시 상속인인 내가 처리, 빚 가급적 엄마 명의로 남기기. 이런 악마 같은 제가 키운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할 때 틀리면 제가 고쳐줬던 그 필체, 수학 문제 풀다가 옆에 낙서하던 그 손글씨.
그 글씨로 제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게 내 무기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다급한 톤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수첩을 가방에 넣고 방 안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옷장 뒤쪽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이불을 살짝 둘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는 집 안을 허둥지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이 하나씩 열리고 닫힐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분명 여기서 죽었을 텐데. 민수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콱 막혔습니다. 분명히 이 컨테이너 안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민수는 거실, 부엌, 제 방, 심지어 욕실까지 모조리 뒤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숨어있는 작은 공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발걸음이 멈추더니 휴대폰을 꺼내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사님, 저 김민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실종신고 건인데요. 실종신고.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민수는 이미 경찰에도 엄마가 사라졌다고 신고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어제 밤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되세요. 나이가 67세시고요. 키는 155cm 정도. 치매는 없으세요. 아,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목소리 톤은 어디서 들어도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네, 혹시 소식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설마 살아서 어디로 신고하러 간 건가? 그 말에서 민수의 머릿속이 어디까지 흘러가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신이 없구나. 그게 저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시간 단 한 줌의 여유였습니다. 잠시 후 또 전화벨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사님.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네? 병원에서요? 어느 병원인가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 민수가 급히 외투를 챙겨 입고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비로소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라고? 무슨 소리지? 거실 가운데 서서 멍하니 있다가 문득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일 전체를 사고나 질병처럼 만들려고 했겠지. 컨테이너에서 죽으면 시신을 치우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져다 두고 어머니가 어디선가 쓰러지셨나 봅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기록도 조작할 수 있게 미리 손을 써 놓았겠지요. 이 모든 걸 벌써 다 생각해 둔 거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머리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겠지. 하지만 엄마도 이제 준비할 거야.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 안에서 숨 쉬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집에 없을 시간에만 조용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아직 손대지 않은 계좌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건 빨리 빼놔야겠다. 저는 남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을 위해 써야 할 돈이니까요. 그리고 민수의 수첩. 그 수첩은 나중에 없어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으니 복사를 떠야 했습니다. 복사집에 들러 내용 전체를 복사해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한 분은 제 가방, 한 분은 방 안 깊숙한 서랍 안, 또 한 분은 나중에 맡길 곳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증거를 꺼내 들 수 있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다시 갔습니다. 팔과 다리에 남은 상처들이 아직 덧나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그곳 바닥에 떨어진 제 피 자국, 환기구 주변 긁힌 흔적, 부서진 박스들 사진으로 하나하나 찍어 두었습니다. 정말 나중을 위해 제가 살아서 나왔다는 사실, 민수가 한 행동이 실수나 오해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일주일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될 만큼 했다. 이제는 나설 때다. 새벽 5시,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한 시간에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민수의 수첩 원본, 복사본, 컨테이너 현장 사진, 그리고 상처를 진단받을 병원 기록을 받기 위한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첫 번째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딘가 차갑고 건조한 냄새가 났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김민수 씨 어머니 되세요? 네, 맞아요. 김민수 어머니 박영자입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며칠 전부터 실종 신고를 하셔서 저희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효자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겠지. 저 실종 신고 담당하신 형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김민수 씨 어머님이시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드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조용한 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라서요. 형사는 잠시 표정을 고치더니 조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고 주변이 고요해지자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형사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컨테이너로 향하던 그 새벽부터 환기구로 탈출한 그 순간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에요. 아들이 절 깨우더니 잠깐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아들만 믿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 문이 닫히는 소리,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발자국이 멀어지는 소리, 추위와 공포, 그리고 탈출을 결심하기까지의 절망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가방에서 민수의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쓴 수첩입니다. 제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계획해 놓은 내용입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엄마 문제 해결 계획? 형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컨테이너 위치, 시간, 방법, 보험금, 집, 빚 모든 게 차분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드님이 쓰신 게 맞습니까? 네, 그 아이 필체입니다. 30년을 봐왔는데 틀릴 리가 없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상처도 병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 그 아이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죠? 제가 할 일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스스로 쌓은 거짓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제 눈으로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제가 향한 두 번째 장소는 민수의 직장이었습니다.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잠시 뒤 민수도 동료 몇 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조금 뒤쪽 테이블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아직도 못 찾았어? 네, 아직이요. 정말 걱정돼요. 한숨 섞인 목소리. 혹시 치매 이런 건 아니시지? 아니에요. 정정하세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셔서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민수는 상당히 능숙하게 걱정하는 아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연락 오실 거야.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 가끔 혼자 바람 쐬러 다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 연기도 잘하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향한 곳은 민수의 집, 그러니까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도어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야, 혜진아. 엄마. 잠깐의 정적 뒤에 도어락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던 거예요? 민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혜진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엔가 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색함, 그리고 어딘가 들킨 사람 같은 불편함. 그래, 미안하다. 잠시 멀리 다녀왔어. 들어오세요, 어머니. 제가 민수한테 바로 전화. 잠깐. 저는 혜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은 민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할 얘기가 있다. 혜진이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주는 자고 있어요. 낮잠 시간이라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앉으니 이 집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가족의 집이라기보다는 민수와 혜진 그리고 아이만의 세상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민수가 경찰에까지 신고했어요. 그래, 알고 있다. 저는 혜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알고 있었니? 네? 뭐려? 민수가 나를 없애려 했다는 걸. 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너는 느꼈을 거야. 민수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혜진이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가 나를 컨테이너 창고에 가둔 거 너 몰랐니? 그게 무슨 거기서 죽게 두려고 했다는 것까지 정말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니?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래 좋다. 지금은 듣지 않겠다. 모르는 척 해라.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집으로. 민수한테는 아직 연락하지 마라. 조금만 더 기다려. 혜진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와 정면으로 마주 서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도와야 했거든요. 증거는 모았고 경찰에도 알렸고 민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와 마주 볼 시간이다. 그렇게 컨테이너에 갇힌 그 밤 이후 제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른 궤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하루 동안 단 한 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집 안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모든 벽과 바닥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뻔했어. 이 아이는 이제 너의 아들이 아니야. 그 소리가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오늘 반드시 민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겁니다. 집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 익숙한 그 걸음. 어릴 때부터 늘 제 귀에 먼저 박히던 그 아이의 발소리. 엄마?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본 민수는 순간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정확히 마주 보며 왜 놀라니? 민수의 입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저 미칠 뻔했어요. 며칠 동안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참, 기막힌 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래, 연기 아주 잘하더라.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연기 그만해라. 너 지금 나한테 연기하고 있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연기를 해요? 저 진짜 걱정했어요. 엄마가 없어져서.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내가 나를 거기에 두고 갔잖아. 컨테이너에. 민수의 얼굴이 서서히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 오해?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 민수의 손때가 묻은 모서리, 그 아이의 필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내 거 맞지? 아 엄마 그거 내가 쓴 거 맞지? 민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외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업이 망했고 사람들이 저 쫓아와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달 떨릴 뿐. 엄마, 저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은 중간중간 끊겨 있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 말이 어떻게 이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냐?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럼 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밖에 없어요. 나 이제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로 절망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식이 섞이지 않은 울음. 하지만 그 울음이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날 컨테이너 안에서 그 아이가 떠난 뒤 그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 울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울다가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발. 너는 엄마의 사랑을 이용했어. 엄마. 사랑을 줘도 더 달라고 하고 도와줘도 더 내놓으라고 하고 나중엔 내 목숨까지 달라고 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 그거 범죄야. 알아요. 알아요 엄마. 근데 민수야. 저는 수첩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너를 위해 살지 않을 거다. 민수의 표정이 세상 무너지는 듯 변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아요 제발.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이미 충분히 많이 줬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점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울음은 진짜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체온 초기 증상, 찰과상, 타박상, 팔다리 긁힌 자국들까지 모두 기록해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거 사고가 아닌데요. 누가 가둔 흔적입니다. 그 말은 증거 중에서도 가장 강했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압수하고 현장을 재수색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고 민수의 차량 동선도 추적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민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민수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차에 올라타더군요. 그 장면을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숨어서 아무 말 없이. 민수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으면 어쩌지? 그렇게 초조해하는 민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민수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남은 마지막 동정 같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우발적이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사업 스트레스였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현장 사진,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저의 진술, 세상 그 어떤 변명도 진실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목소리는 트렘벌링했지만 저는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민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제 삶에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날, 저는 복지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늘 일터로만 향하던 발걸음이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곳으로 향한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 체조, 한글, 요리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사님이 묻더군요. 처음 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자입니다. 영자님, 이제 자주 오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지금 하루에 한 번은 그날의 컨테이너를 떠올립니다. 어둡고 차갑던 그 공간이 이제는 저를 다시 살게 한 시작점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너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삶을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이 말을 남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업시니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